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은 밤 방금 배부르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분명히 배는 부른데 왠지 모를 거의 원초적인 힘이 나를 주방 찬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과자 봉지가 숨겨져 있죠. 너무나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달콤한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이 자신의 약한 의지력 때문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단 것을 찾는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사실 몸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희는 진짜 탐정이 되어 우리 몸이 설탕을 요구할 때 과연 무엇을 신호로 보내고 있는지 함께 해독해 볼 겁니다. 장담컨대 몇 가지 발견은 여러분을 정말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조차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편안하게 자리 잡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설탕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달콤한 맛은 안전하고 괴너지인 음식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잘 익은 달콤한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며 사냥을 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를 의미했죠. 우리 뇌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생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설탕은 대량 생산되면서 값이 저렴해졌습니다. 희귀했던 간식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재료가 되었고, 제조사들은 우리를 그들의 제품에 중독시키기 위해 모든 곳에 설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의 부족에 맞춰 설계된 우리의 고대 생물학적 시스템은 이처럼 엄청난 설탕의 과잉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났죠. 우리는 여전히 조상들이 잘 익은 사과를 찾듯 본능적으로 단 것을 갈망하지만 이제 사과 대신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농도의 정제된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 유전자와 현대 식품 산업 간의 충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해부해 볼 그 통제 불가능한 식탐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혈당 관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크로미움입니다. 크롬이라고 하면 보통 금속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몸속에서 크롬은 미량 원소로서 탄수화물 대사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핵심 지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에너지가 필요한 작은 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 즉 혈당은 이 집의 난로에 넣을 장작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이 장작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주는 열쇠지기 역할이죠. 여기서 크롬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이 자물쇠에 칠하는 윤활유입니다. 크롬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쇠지기인 인슐린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가 뻑뻑해지는 거죠. 그 결과 장작인 포도당은 문 밖에, 즉 혈액 속에 계속 쌓여만 가고 정작 집 안의 세포는 에너지가 없어 춥고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내죠. 야, 나 에너지 부족해. 장작 더 줘. 라고요. 뇌는 이 신호를 받으면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을 요구하며 빨리 단 것을 먹어서 급하게 에너지를 채워야 해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달콤한 간식에 손을 댑니다. 바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지만 고장난 자물쇠 때문에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는 여전히 굶주리고 우리는 단 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의학적으로는 포도당 불내성 글루코스 인톨레란스이라고 부르며, 이는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매우 심각한 상태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크롬 결핍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현대의 식품 가공 방식, 특히 흰 밀가루나 정제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크롬이 식품에서 말 그대로 씻겨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체내의 크롬 저장량을 더욱 고갈시킵니다. 그야말로 이중 타격인 셈이죠. 그렇다면 크롬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빵이나 케이크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불안감, 심한 감정 기복, 심지어 시력 저하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롬이 충분한 건강한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쉽게 전달하지만 크롬이 부족한 세포 주변에는 포도당이 잔뜩 쌓여만 있고 정작 세포는 계속해서 뇌에 굶주림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네랄계의 진정한 슈퍼히어로,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평온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당연한 별명입니다. 하지만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마그네슘의 역할은 단순한 신경 안정 그 이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에너지 대사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보조 인자입니다. 마그네슘은 크롬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의 보조 인자 코팩터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것이죠. 충분한 마그네슘 수치는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적은 인슐린을 생산해도 된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단 음식 갈망 발작을 예방해 줍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의 왕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인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더뎌지고 우리는 피로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에너지원인 설탕을 요구하게 되죠. 다시 말해, 초콜릿이 당기는 그 욕구는 사실 정상적인 세포 에너지 생산을 위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우리 몸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의 본래 역할인 평온의 미네랄로서의 기능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이완과 평온을 담당하는 주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의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는 더욱 예민해지고 불안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잠시 후 알게 되겠지만 단 음식으로 문제를 먹어치우게 만드는 주요 반가소의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단 음식 갈망은 특히 여성의 월경, 전 증후군 PMS 기간에 심해지는데, 이 시기에는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생리 전에 초콜릿 한 조각이 간절해지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의 아주 고전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콩은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부족한 것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옆에 마그네슘 이온이 나타나자마자 지쳐 방전된 세포가 ATP 에너지로 가득 차며 순식간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뇌로 가던 배고픔 신호, 즉 단맛에 대한 갈망 신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필수 미네랄 목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아연, 징크입니다. 아연의 역할은 보통 면역력 강화나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아연의 가장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는 우리의 미각 및 후각 수용체 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생생하고 온전히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느냐는 아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미각 수용체를 음식의 신호를 포착하여 뇌에 전달하는 작은 안테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연은 이 안테나의 성장과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구스틴이라는 단백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체내의 아연이 부족해지면 이 안테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맛은 밍밍하고 둔해지며 음식 자체가 싱겁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뇌는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식단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극적인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아연 결핍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채 설탕을 더 넣고 더 단 디저트를 고르고 탄산음료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극단적인 단맛만이 약화된 수용체를 뚫고 들어가 뇌에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력이 약한 사람이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아연은 크롬이나 마그네슘처럼 탄수화물 대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방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연 부족은 이러한 섬세한 과정을 방해하여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아연 결핍은 불균형한 식단, 특히 보충제가 없는 채식 위주의 식단,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소화 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에 대한 갈망 외에도 잦은 감기, 상처가 더디게 아물거나 탈모, 손톱에 생기는 흰 반점 등이 아연 결핍의 주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를 상상해 본다면 보통 음식에도 밝고 활발하게 반응하는 혀의 미뢰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아연 부족 아이콘이 뜨면 미뢰가 회색빛으로 둔해지고 축 처지는데 엄청나게 큰 케이크 조각이 와야 겨우 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빠르게 기운을 차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설탕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우리 몸속의 핵심 작업팀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단 하나의 비타민이 아니라 BHN, B2, B3, B5, B19, B9, 그리고 비을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체입니다. 이들 각각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P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해 봅시다. 원료 음식을 넣으면 완제품 에너지, 이 나오는 공장입니다. 비타민 B군은 이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작업자들입니다. 작업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전체 생산 과정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와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에 특히 중요하며 이것 없이는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과 비스룬 나이아신은
ATP 생산의 최종 단계인 전자전달계의 핵심적인 일꾼입니다. 비타민 비습술 피리독신은 단백질 대사는 물론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이 에너지 컨베이어 벨트는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죠. 우리 몸은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상적인 음식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뇌는 가장 원시적이고 빠른 연료인 설탕을 요구하는 비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에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연료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 그 자체가 비타민 B군을 훔쳐가는 도둑의 역할을 합니다. 설탕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비타민 B, 특히 티아민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B 부족으로 에너지가 없어 단 것을 먹었더니 그 설탕에 남아있던 비타민 B마저 고갈시켜 피로는 더욱 심해지고 미래의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를 공장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작업자들이 충분할 때는 컨베이어가 빠르게 돌아가 수많은 에너지 코인을 생산하지만 이들이 부족할 때는 작업자들이 축 늘어져 컨베이어가 멈추고 생산물은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단 것을 끊으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의외로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과 혈당 안정화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모든 거대 영양소 중 가장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오랫동안 든든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단빵 대신 달걀 요리나 코티지 치즈를 먹으면 훨씬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백질이 배부르니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펩타이드 YYPYY와 GLP-1 같은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순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에 따라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다시 빠르게 낮추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포도당 공급을 요구하며 참을 수 없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예를 들어 사과만 먹지 않고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먹으면 사과 속 포도당이 혈액으로 서서히 꾸준히 공급됩니다. 급격한 혈당 피크도 뒤따르는 혈당 수치에 급락도 없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설탕 기근과 같은 갈망 발작도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우리의 기분과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뇌 속 화학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에 필수적이며 티로신은 즐거움과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 합성에 필요합니다. 식단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설탕을 통해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자극하고 분비시키려 시도하며 부족분을 보상하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혈당 수치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단빵을 먹었을 때의 그래프는
급격한 피크와 깊은 하강을 보입니다. 반면 채소를 곁들인 오믈렛을 먹은 후의 그래프는 급격한 변동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곡선을 유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방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지내면서 우리는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 즉 건강한 지방은 우리 뇌 건강을 지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양질의 건축 자재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뉴런의 세포막부터 신경섬유의 덮개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단에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음식에 대한 갈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에도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뇌가 가장 선호하는 연료는 바로 포도당, 즉 글루코스입니다. 하지만 뇌가 건강하고 좋은 지방 덕분에 세포막이 유연하고 투과성이 높을 때 뇌는 포도당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가 부족하고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과도할 때 발생합니다. 뇌 세포막이 딱딱하고 경직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며 일종의 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뉴런 내부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충분해도 뇌는 에너지 부족, 즉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단순한 연료를 더 줘, 설탕을 줘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좋은 지방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지방은 위장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어 음식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덕분에 우리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방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할 경우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외에도 피부 건조증, 손톱 부러짐, 집중력 문제, 심한 기분 변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하나의 뇌세포는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 포도당이 쉽게 흡수됩니다. 반면 다른 세포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포도당 분자들이 튕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세포는 계속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단 것이 당기는 가장 흔하면서도 단순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탈수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사탕이 아니라 맑은 물 한 잔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벼운 탈수 증상과 배고픔의 증상이 매우 유사하여 우리 뇌가 자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을 모두 담당하는 뇌 부위는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시상하부는 혼합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갈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게다가 탈수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 즉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 형태의 에너지 비축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우리 몸은 내부의 빠른 에너지 비축분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 즉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설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피로감, 무기력함,
그리고 단 것을 향한 강한 욕구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메커니즘은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해독 작용도 담당합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은 이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단 음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설탕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세포에서 물을 끌어내고 더 심한 탈수를 유발하며 갈증과 단맛에 대한 갈망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배고픔으로 위장한 갈증을 진짜 배고픔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갑작스러운 허기나 단맛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낀다면 일단 깨끗한 물 한 잔을 크게 마셔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만으로도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요령입니다. 시각적인 예시를 들자면 기력이 떨어진 사람이 케이크를 생각하다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자 머리 위에 에너지 전구가 켜지고 케이크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는 만화처럼 말입니다. 이 용어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현대인의 대사 건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단 음식에 대한 병적인 갈망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 몸의 세포가 호르몬인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지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세포문에 달린 자물쇠가 마치 녹슨 것처럼 됩니다. 열쇠지기인 인슐린이 아무리 와서 열려고 해도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떨까요? 췌장은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열쇠지기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혈액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는 포도당과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동시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 즉 고인슐린 혈증은 연쇄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첫째, 혈액에 포도당이 넘쳐나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이 세포들은 뇌에 배고픔 신호를 보내며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음식을 더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높은 인슐린 수치는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습니다. 몸이 저장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설사 적게 먹더라도 인슐린이 억지로 세포에 밀어넣는 여분의 포도당은 곧바로 지방으로 변합니다.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한 후 마침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지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기력함, 떨림, 어지러움, 짜증을 느끼며 단 음식에 대한 맹렬하고 폭발적인 욕구를 경험합니다. 뇌가 에너지 위기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결국 또다시 단 것을 먹게 되고 혈당은 다시 치솟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는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인 악순환입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한쪽에는 혈당 수치,
다른 한쪽에는 인슐린이 있는 시소와 같습니다. 이 시소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며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가운데에는 너무 힘들어서 몸이 축나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다른 호르몬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흔히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입니다. 렙틴은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지방 조직이 많을수록 렙틴의 생산량은 증가하죠. 렙틴의 역할은 혈류를 타고 뇌의 시상압으로 이동하여 에너지 비축분이 충분하니 이제 먹는 걸 멈추고 에너지를 소모해도 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서는 이 시스템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식사를 하면 렙틴 수치가 올라가고 뇌는 포만 신호를 받아 식욕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특히 설탕과 과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과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세포는 엄청난 양의 렙틴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렙틴이 식욕을 완전히 억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용량의 렙틴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뇌는 이 신호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렙틴에 둔감해지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포만감을 알리는 신호를 단순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귀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소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포만감 호르몬이 넘쳐나고 몸에 에너지 비축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뇌는 오히려 몸이 굶주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멈춤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뇌는 계속해서 음식을 요구하며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뇌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비상사태, 즉 굶주린 시기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열량, 달고 기름진 음식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을 가진 사람은 식사를 해도 포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그 감각이 매우 약하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며 특히 간식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끼고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악순환입니다. 지방의 과잉이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고 렙틴 저항성은 더 많이 먹게 만들어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렙틴 우체부가 뇌로 달려가서 우리는 배가 부르다 라는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전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뇌로 향하는 문은 잠겨 있고 그 문에는 방해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우체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뇌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포만감 호르몬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 역할을 하는 배고픔 호르몬도 있어야겠죠. 네, 있습니다. 바로 그렐린을 소개합니다. 이 호르몬은 주로 위가 비었을 때 위에서 분비됩니다. 그렐린은 뇌로 이동하여 위가 비었으니 이제 음식을 찾아야 할 때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렐린 수치는 식사 직전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식후에는 포만감 호르몬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감소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시스템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이 미세한 조절 기능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렐린 분비는 음식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이 그렐린 분비를 가장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억제합니다. 지방 역시 이 역할을 꽤 잘 해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당은 그렐린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약하고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달콤한 빵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렐린 수치가 약간 떨어졌다가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최고점을 찍으며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수면은 그렐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수면 부족은 그렐린 수치를 상당히 높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곧 배고픈 사람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렐린이 단순히 배고픔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렐린은 마약이나 다른 쾌락에 반응하는 바로 그 보상 중추를 뇌에서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칼로리,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매력을 특별히 높입니다. 다시 말해, 그렐린의 작용해서는 평범한 닭가슴살이나 브로콜리는 덜 식욕이 당기지만 피자 한 조각이나 초콜릿 케이크는 참을 수 없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렐린은 뇌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라 네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맛있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아. 이 메커니즘은 음식이 부족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존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가장 해로운 음식으로 과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렐린을 시각화하자면 배고픈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작은 유혹의 악마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악마는 먹음직스러운 디저트와 패스트푸드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지만 정작 건강한 음식들은 회색빛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위협 반응을 주도하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의 최고 사령관이라 불리는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눈앞의 실제 위험, 예를 들어 호랑이가 달려드는 상황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위협, 즉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든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의 임무는 투쟁 또는 도피, fight or flight를 위해 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혈당을 급격히 높여 근육과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제로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지는 않지만 직장, 돈, 인간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우리 몸은 사실상 영구적인 비상경계 태세에 놓이게 되고 코르티솔 수치는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코르티솔이 항상 높으면 혈당도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췌장은 인슐린을 끊임없이 분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죠. 이는 결국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며 혈당 기복이 심해지고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 비록 상상 속의 상황일지라도 지나가고 나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썼다고 판단하고 비축분을 급히 채워 넣으려 합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직접 자극하는데 그렐린처럼 고칼로리, 지방, 설탕이 풍부한 음식을 찾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성 폭식 또는 감정적 식사입니다. 뇌에게 설탕은 단순한 빠른 에너지가 아니라 기분을 빠르게 좋게 만들고 진정시키는 쾌락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셋째,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가장 위험한 지방인 내장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대사 활성 기관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스트레스, 코르티솔 증가, 단 음식 갈망, 체중 증가, 그리고 더 큰 스트레스 및 염증이라는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스트레스성 생각이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하고,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며 이 모든 것이 케이크를 먹고 싶은 강력한 욕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은 그야말로 정반대, 즉 우리의 기분과 행복을 책임지는 핵심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 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뇌의 여러 과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일 때는 평온함, 자신감, 만족감을 느끼며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함, 불안, 짜증, 무기력, 심지어 우울증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설탕이 등장합니다. 단순 탄수화물, 즉 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원리가 뭘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역할 외에도 뇌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다른 아미노산들에게는 너희는 근육으로 가라고 말하고, 트립토판에게는 너는 뇌로 바로 가도 좋다며 청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나면 뇌 속의 트립토판 농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짧은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안도감, 안정감, 만족감을 느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단맛을 일종의 한구울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단 것을 먹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아졌다는 이 연결고리를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슬픔, 외로움, 불안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먹으라는 아이디어를 던져줍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기분 상승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침체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급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슈거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탕을 이용해 세로토닌 생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트립토판 저장량이 고갈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자연적인 조절 기능이 무너져 결국 우리는 단맛이라는 도핑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종종 낮은 세로토닌 수치는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약 95%가 바로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는 우리의 기분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저울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 접시에 낮은 세로토닌 수치와 슬픈 이모티콘이 있고, 다른 쪽 접시에 사탕이 떨어지면 세로토닌 접시는 잠시 올라가지만 결국 이전보다 더 깊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평온한 행복이라면 도파민은 그 자체로 기대, 동기, 욕망, 그리고 목표 달성의 쾌감을 의미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소파에서 일으켜 세워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맛있는 음식, 칭찬, 복권 당첨, 또는 SNS의 좋아요처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설탕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이며 그 강도는 일부 마약성 물질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뇌 속에서 문자 그대로 도파민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강렬한 행복감,
즉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되죠. 뇌는 이 감각과 그 원천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탕, 할리크치의 엄청난 쾌락이라는 강력한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다음번에는 뇌가 이 경험을 다시 반복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설탕으로 인한 도파민 자극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적응한다는 점입니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도파민 수용체는 둔감해집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설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탕 하나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콜릿 한 판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약 중독과 매우 흡사한 설탕 중독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단 것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제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 무기력, 짜증, 그리고 일상적인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무쾌감증이라고 합니다를 느끼며 뇌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도파민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상 시스템은 학습 및 기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단맛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상황, 시간, 장소, 사람들, 감정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발 요인, 즉 트리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와 크루아상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 커피 냄새만 맡거나 카페를 보기만 해도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크루아상을 먹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생깁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뇌가 이미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 음식 습관과 싸우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면 사탕 하나를 먹을 때마다 뇌 속에서 도파민 불꽃놀이가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를 반복할수록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다시 화려한 폭발을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사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대청소를 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특히 오늘 저희 주제와 관련하여 호르몬 시스템 전체를 재설정하고 정비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즉 권장되는 8시간이 아닌 6시간만 자도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잘 알려진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그렐린 수치가 15%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먹었더라도 우리 몸은 문자 그대로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수치는 떨어집니다. 뇌는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높은 그렐린과 낮은 렙틴의 조합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칵테일이며 다음날 하루 종일 거의 통제 불가능한 식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더 자주 먹고 싶어지며 식사 도중 멈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먹고 싶은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싶은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잔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신중한 결정, 자기 통제, 그리고 의지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동시에 감정과 원초적 욕구의 중심인 편도체 아미그달라의 활동은 증가합니다. 그 결과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가장 해롭고 고칼로리이며 지방과 설탕이 많은 음식에 끌리게 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반면 피자, 햄버거, 초콜릿 케이크는 최고의 욕망이 됩니다. 뇌가 피로를 보상하기 위해 빠른 쾌감과 쉬운 에너지를 찾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직결됩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고지방 식단을 6개월 동안 유지했을 때와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웁니다. 따라서 설탕에 대한 갈망을 이겨내려 애쓰면서도 5시간에서 6시간만 주무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실패를 예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각적으로 잘 잔 사람의 뇌는 자기 통제 영역이 활성화되지만 잠이 부족한 뇌는 그 영역이 잠들어 있고 원초적 욕구 영역이 밝게 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조금 더 아래로 우리의 장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우리의 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복잡한 생태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기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거주자들은 우리의 건강, 기분, 심지어 식습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유익균, 좋은 박테리아과 유해균, 나쁜 박테리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는 유익균은 음식 소화를 돕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면역체계를 훈련시키고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는 단쇄 지방산 같은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유해균 또는 조건부 병원균은 염증을 유발하고 독소를 만들며 소화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은 끊임없이 영역과 자원을 두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이 싸움의 승패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유익균은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서 얻는 식이섬유, 즉 섬유질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칸디다 같은 유해균이나 곰팡이는 설탕을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설탕은 이들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최고의 연료입니다. 만약 우리의 식단이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나쁜 미생물 군대에 먹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우세해지면서 유익균을 밀어냅니다. 이 상태를 장내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유해균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숙주, 즉 우리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배고픔 및 포만감 호르몬을 모방하는 특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각 수용체에 영향을 미쳐 단맛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미주신경에 작용하여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단 음식에 대한 강렬한 갈망으로 인식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크를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장 속의 수조마리 굶주린 박테리아가 자신의 설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이 압력을 이겨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각화한다면 유익균은 천사 박테리아로, 유해균은 악마 박테리아로 표현하여 장 속에서 서로 싸우는 애니메이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힘을 얻지만 사탕이 떨어지는 순간 악마들의 군대는 커지고 마침내 인간 마리오네트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유해균 중 하나인 칸디다 알비칸스, 찬디다 알비찬스라는 효모성 곰팡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칸디다는 건강한 사람들의 장, 피부, 그리고 점막에 소량 존재하며 유익균과 면역체계에 통제해 있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들, 예를 들어 유해균과 유익균 모두를 제거하는 항생제 복용 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면역력 약화가 지속될 때, 혹은 가장 중요하게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을 섭취할 때 칸디다는 통제불능 상태로 증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칸디다증, 즉 칸디다 과증식이라고 부릅니다. 칸디다는 그야말로 설탕 중독자입니다. 이들의 주된 먹이는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칸디다는 장내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집 콜로니를 형성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성 미생물들처럼 칸디다 역시 우리 몸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칸디다는 아세트알데히드 숙취를 유발하는 바로 그 물질을 포함하여 무려 79가지 이상의 다양한 독소를 혈액으로 배출합니다. 이러한 독소는 만성 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뇌 안개 브레인 포그, 현상, 소화 문제, 복부 팽만, 가스,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등 광범위한 불쾌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칸디다가 단 음식과 밀가루에 대한 강렬하고 집착적인 갈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칸디다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신을 계속 먹이도록 우리의 생체 화학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칸디다증을 앓는 사람들은 식사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공복감을 느끼며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케이크가 먹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곰팡이가 명령하는 생리적 요구인 것입니다. 게다가 칸디다의 대사산물은 장내 세로토닌 생성을 방해하여 우울감과 침울한 상태를 유발하며 우리는 이 우울한 기분을 다시 단 음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잔혹한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설탕은 칸디다를 먹이고 칸디다는 설탕에 대한 갈망과 우울한 기분을 유발하며 우리는 이 우울함을 설탕으로 다시 달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칸디다의 먹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식단에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외하고 동시에 유익균을 장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칸디다 세포 하나가 설탕 조각을 먹고 빠르게 분열하여 마치 촉수를 가진 거대한 괴물처럼 장 전체를 휘감는 무시무시한 군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특정 월경 주기에 맞춰 반복되는 주기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월경전 증후군, 즉 PMS라고 부릅니다. 생리가 시작되기 며칠 전 초콜릿 한 판이나 사탕 한 상자 혹은 아이스크림 통째를 먹고 싶은 충동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꾀병이나 변덕이 아니라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호르몬 폭풍의 결과입니다. 월경 주기 중 배란 이후의 황체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동은 뇌 화학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의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평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진 뇌는 긍정적인 감정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며 우리는 더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울고 싶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이때 뇌는 이 상황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달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특급 처방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먹는 초콜릿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약이자 자가 치료 수단이며
저하된 기분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높아지는데 이는 컴포트 푸드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신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설탕과 지방을 이용해 맞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혈당 수치의 변동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가벼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포가 포도당을 덜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강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호르몬 재편성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활발하게 소모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에 마그네슘 결핍을 겪습니다. 카카오콩은 이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므로 초콜릿에 대한 갈망은 마그네슘 부족의 고전적인 징후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체가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주기적인 갈망이 나타난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체를 도우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혈당 안정을 위해 복합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참고, 화면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월별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순간 초콜릿을 갈망하는 구름 모양의 말풍선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크기는 작아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총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이 칼로리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일 때는 신진대사도 균형을 잘 유지하죠. 하지만 이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상태가 되며 몸 전체의 신진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마치 내 몸속 엔진의 속도 조절 레버를 누군가 최소치로 돌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몸 안의 모든 과정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증, 그리고 심한 졸음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우며 운동할 기력은 아예 없죠. 그렇다면 몸의 에너지가 극도로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가장 빠르고 쉬운 연료, 즉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을 간절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느려진 신진대사를 어떻게든 끌어올려 활력을 얻으려는 우리 몸의 처절한 시도인 거죠. 진단받지 못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칼로리가 매우 느리게 연소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중 증가와 씨름하면서도 동시에 그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정말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피로와 단 음식 갈망 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탈모, 피부 건조, 손톱 부러짐, 지속적인 추위, 냉증, 부종, 변비, 우울한 기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특히 여성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며 종종 수년간 진단받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에 내 모습이 있다면 즉시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단 음식에 대한 식욕만 조절하려는 것은 바람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진대사라는 팻말을 단 거북이가 힘겹게 기어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사탕을 주면서 더 빨리 기어가라고 응원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는 이름처럼 신장 콩팥 위에 자리 잡은 한 쌍의 분비선입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죠. 만성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부시는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과부하 상태로 작동합니다.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마감 기한, 재정 문제, 수면 부족, 정보의 홍수, 이 모든 요인들이 부신을 항상 전투 준비 태세에 있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몸이 회복할 충분한 휴식을 얻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신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고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를 흔히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 용어가 정식 의학계에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봤을 만한 것들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우리 몸이 여전히 저항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태는 혈당 수치 증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단맛이나 짠맛에 대한 강렬한 식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신이 완전히 고갈되는 후기 단계에 이르면 부신은 충분한 코르티솔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야 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낮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오래 자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압도적인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기분이며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본능적으로 외부 자극제를 찾아 어떻게든 자신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극제는 바로 카페인과 설탕입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단 것을 곁들인 커피 한 잔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혈당 수치 하락, 저혈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다시 단 것을 급하게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이 빠른 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부신을 더욱더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지쳐 쓰러지기 직전의 말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더 뛸 수는 있어도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거죠.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며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확보, 그리고 설탕이라는 임시방편을 제외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신 배터리가 100%에서 50% 그리고 결국 1%만 남은 상태인데 그 사람이 초콜릿을 먹어 이 배터리를 억지로 점프 스타트 시키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이제 생리학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심리학과 행동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 것을 찾는 습관은 생화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동화된 학습된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리추얼, 즉 의식과 습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해 주기 때문이죠. 매번 새로운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이미 짜인 익숙한 방식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단 음식 섭취는 이러한 일상적인 리추얼에 아주 쉽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세요. 달콤한 커피와 크루아상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디저트를 먹어야 하나요? 혹은 저녁 리추얼로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 한 봉지나 사탕과 함께 차를 마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매일, 매년 반복됩니다. 뇌는 특정 행동, 즉 아침 커피, 점심 식사, 저녁 드라마 시청과 그 후에 단 음식 섭취 사이에
강력한 신경 연결 고리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연결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하나의 행동이 자동으로 다음 행동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침에 커피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고 크루아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단순한 습관이자 반사작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 조종 상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추얼은 특정 시간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나 사람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면 항상 달콤한 팝콘을 사는 것처럼요. 아니면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는 항상 케이크를 먹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부 트리거, 즉 영화관, 할머니가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더라도 조건 반사를 일으키고 단 것을 먹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들은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는 저녁에 단 것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리추얼을 추적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다음 오래된 습관을 새롭고 더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차에 곁들이던 쿠키 대신 소량의 베리류나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입니다. 또는 점심 식사 후 디저트 대신 짧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노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 고리를 형성할 것이고 건강한 습관 역시 자동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각화해 봅시다. 이전의 도식은 이렇습니다. 신호, 즉 트리거, 저녁 드라마 시청, 행동, 부엌에 가서 과자를 가져옴, 보상, 단맛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옆에는 행동이 허브차를 우려낸다로 바뀐 새로운 도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원인 중 하나는 감정적 식사입니다. 이는 신체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음식, 특히 단 음식을 찾는 상황을 말합니다. 단맛은 우리에게 위로자, 친구, 보상, 그리고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감정들이 이러한 식사 습관을 유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픔, 외로움, 억울함.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위안을 찾습니다. 달고 기름진 컴포트 푸드는 생화학적 수준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생성을 자극하여 짧은 시간 동안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포근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별 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불안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진정 효과나 명상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맛은 불안한 생각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려 그 순간에 즐거운 감각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기쁨과 축하. 어릴 때부터 단 음식은 우리에게 축하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 새해 사탕처럼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상하거나 기쁜 일을 기념할 때 디저트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케이크를 먹고 승진하면 홀케이크를 주문하는 식입니다. 단 음식은 곧 보상과 성공의 상징이 됩니다. 지루함 할 일이 없을 때 먹는 행위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오락거리가 됩니다. 냉장고로 향하는 것은 단조로움을 끊고 새로운 감각을 얻고 손과 입을 바쁘게 하는 방법이죠.
달콤한 간식은 약간의 도파민을 분출시켜 지루한 순간을 달래줍니다. 감정적 배고픔과 신체적 배고픔을 구별하는 법. 그렇다면 감정적 배고픔과 신체적 배고픔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배고픔은 점차적으로 발생하며 잠시 기다릴 수 있고 식사 후에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적 배고픔은 갑자기 찾아오며 즉각적인 충족을 요구하고 특정 음식 수프가 아닌 오직 초콜릿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을 음식으로 덮어버린 후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원래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감정적 식사와 싸우는 핵심은 자각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감정들을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슬프다면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따뜻한 영화를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세요. 지루하다면 취미를 찾아보세요. 음식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단지 일시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시각적 예시, 머리 위에 비구름 슬픔이 있는 사람이 케이크를 먹습니다. 구름은 잠시 사라지지만 곧 훨씬 크고 검은 구름으로 돌아오고 번개 죄책감과 추가됩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관계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다져집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가르침, 즉 무의식적인 프로그램들은 남은 평생 동안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해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단 것을 육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실패했을 때의 위로용으로 쓰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착한 일 하면 사탕 줄게. 이거 다 먹어야 디저트 먹을 수 있어. 울지 마. 자, 초콜릿 먹어. 그럼 괜찮아질 거야. 이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첫째, 착한 행동, 가점 단 음식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단 음식은 최고의 보상, 곧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아이는 그것이 옳거나 흥미로워서가 아니라 그 달콤한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성취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단 음식으로 보상합니다. 나 이번 주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 케이크 먹을 자격 있어. 처럼 말이죠. 둘째, 음식은 나쁘지만 먹어야 하는 것. 국이나 채소, 과 좋고 원하는 것. 디저트으로 나뉩니다. 디저트가 식사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성가신 방해물로 인식되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이른바 디저트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위험한 부분일 텐데요.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먹어서 해소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넘어지거나 속상한 상황에서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말로 표현하고 지지를 받는 대신 설탕을 받게 됩니다. 단 음식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만능 진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신 음식을 이용해 어려움을 회피하는 법을 배우는 셈이죠. 성인이 되어서 이 패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적 식습관, 이모셔널 이팅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그 위안거리, 즉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깊이 뿌리 박힌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보고
가족들이 단 음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저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충분히 다시 설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음식이 아닌 다른 즐거운 것들로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기 시작하세요. 스펙하거나 책을 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시각적인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사탕을 주고 아이의 머리 위에서 슬픔은 사탕이라는 신경 연결고리가 전구처럼 번쩍하고 형성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음식에 손이 가는 흔한 심리적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루함과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 즉 프로크라스티네이션 때문입니다. 회사든 집이든 하기 싫은 복잡한 일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가 문득 과자랑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주방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은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잠시 미루고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즐거움을 얻으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게으른 성향이 있습니다. 뇌는 복잡한 인지 작업에 에너지를 쏟거나 애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쓰기, 시험 공부, 집 청소처럼 어렵거나 따분한 일이 눈앞에 닥치면 뇌는 이 일을 어떻게든 회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피 전략의 완벽한 수단이 바로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단 음식입니다. 첫째, 이는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휴식입니다.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잠깐 간식 먹으러 온 건데 뭘? 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죠. 둘째, 단 음식은 확실한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지루한 작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감과 보상감을 즉각적으로 줍니다. 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꼭 이 따분한 보고서를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초콜릿 하나 먹으면 되잖아. 셋째,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 차를 끓이고 쿠키를 고르는 이 과정 자체는 하나의 의식 리투얼입니다. 이 의식은 불쾌한 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때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루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외부로부터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할 때 뇌는 스스로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음식은 맛, 냄새, 질감 등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얻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간식은 정신적인 무기력함과 따분함을 해소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지루함과 미루는 습관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집안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악화라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따라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해 보세요. 25분간 집중해서 일한 후 5분 휴식을 취하되 간식이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지루함은 설탕 도핑이 아닌 뇌를 진정으로 자극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찾아 대처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서류더미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머리 위에는 따분한 보고서라는 글자가 적힌 먹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밀어놓고 쿠키를 집는 순간 먹구름은 잠시 무지개로 바뀌지만 이내 다시 돌아오고 서류 더미는 더욱 높아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식습관은 주변 환경과 전통, 문화적 규범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하니까 또는 타인을 배려해서 단 음식을 먹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압력입니다. 대표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케이크 없는 생일 파티, 디저트가 빠진 명절 식사.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 음식은 우리 문화에서 축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친구의 생일 케이크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직접 구우신 파이 한 조각을 거절하는 행위는 때로 무례하거나 심지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니? 너 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강력한 감정적 조작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 보이기 위해, 그리고 이 축제의 좋은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결국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손님으로 초대받으면 당연히 차와 함께 뭔가 달콤한 간식을 권유받게 됩니다. 이걸 거절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집주인들은 혹시 내가 자기네 집이 싫은가, 아니면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나 오해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단지 예의 때문에 쿠키나 사탕을 먹게 됩니다. 직장 내 티타임 사무실에서는 생일 축하 케이크, 휴가 다녀와서 돌리는 사탕, 아니면 그냥 차 마실 때 먹을 쿠키가 끊임없이 등장하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자 일종의 팀 빌딩 방식입니다. 이런 식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동료들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음식을 전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통하고 혼자 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와 함께 탕비실로 향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면 커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저트까지 주문하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정해진 의식입니다. 만약 친구가 치즈케이크를 시킨다면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주문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하고 나만 안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확신과 더불어 예의는 갖추되 자신의 경계를 단호하게 지켜낼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배가 불러서요. 단 것이 당기지 않네요. 혹은 차는 감사히 마시겠지만 디저트는 사양할게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주변 환경은 당신의 선택에 익숙해질 것이고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예시를 들어보죠. 축하 파티에서 모두가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한 사람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란 눈으로 쳐다보겠지만 이내 축하 행사는 계속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의 공격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산업은 우리가 자신들의 제품, 그 중에서도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은 제품을 원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케터들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천재적인 심리학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주요 속임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관성 만들기입니다. 광고는 단순히 초콜릿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 기쁨, 가족의 로맨스, 그리고 천국 같은 즐거움을 팔고 있습니다.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행복한 가족이 달콤한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연인이 초콜릿을 나누며 친구들이 탄산음료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뇌는 이 제품은 곧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강력한 연관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러한 감정이 부족해질 때 우리는 가게로 가서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의 광고 이미지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을 사로잡는 포장입니다. 포장 디자인은 색상과 형태 심리학을 철저히 계산하여 개발됩니다. 빨강, 노랑, 주황 같은 밝고 생생한 색깔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 나오는 웃는 캐릭터 이미지는 신뢰와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기적, 부드러움, 즐거움과 같은 제품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감정적 경험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장 내 전략적 배치입니다. 초콜릿, 사탕, 껌 등 가장 해롭고 충동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제품들은 항상 골든 존, 즉 계산대 근처에 배치됩니다. 쇼핑 후 지친 채 줄을 서 있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이 밝은 포장재에 필연적으로 꽂히게 됩니다. 자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손은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을 카트에 담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용 제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래쪽 선반에 배치되어 아이가 직접 제품을 집어들고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숨겨진 광고, 즉 간접 광고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특정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특정 과자를 먹습니다. 인기 블로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음료를 은근슬쩍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라 마치 캐릭터의 일부분이나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고 그들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건강함과 천연 개념의 조작입니다. 마케터들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포장에 피트니스, 곡물, 비타민 함유, 천연, 농장 직송 같은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피트니스 바가 일반 초콜릿 바만큼 설탕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과일 주스는 사실상 식이섬유가 빠진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건강하다는 착각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속임수를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포장 앞면에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뒷면에 적힌 깨알 같은 성분 목록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음식이 아닌 환상과 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사방에서 조명처럼 쏟아지는 광고 포스터에 최면에 걸린 듯 마트를 걷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공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조차 빠지기 쉬운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숨겨진 당분입니다. 우리는 케이크, 사탕, 그리고 탄산음료를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정작 건강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식품들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죠. 제조사들은 설탕을 맛과 식감을 개선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첨가하며 이를 교묘하게 감추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반적인 냉장고를 점검하며 숨겨진 적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숨겨진 당분의 주요 공급원 1. 건강한 아침 식사 뮤즐리, 그래놀라, 즉석 오트밀, 그리고 피트니스 시리얼.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설탕 또는 포도당 시럽, 과당, 무엿 같은 동의어들. 이 곡물 다음으로 두세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런 건강한 시리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혹은 초과하는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2. 유제품. 저지방 과일 요구르트는 겉만 건강한 식품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지방을 제거하면서 생긴 맛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설탕을 아낌없이 추가합니다. 작은 컵 하나의 요구르트에 세네 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치즈케이크나 푸딩 형태의 유제품 디저트,
그리고 밀크쉐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소스 및 드레싱. 케첩, 바비큐 소스, 새콤달콤한 소스, 시판 샐러드 드레싱은 그야말로 설탕 폭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건강한 음식고기, 채소, 위에 뿌리면서도 순수한 설탕을 몇 숟가락이나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머스터드나 마요네즈에도 설탕이 첨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4대. 빵과 베이킹 설탕은 발효 과정을 돕고 껍질에 노릇한 색을 입히기 위해 달지 않은 빵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장제 빵에 첨가됩니다. 5. 통조림, 식품, 있다. 통조림 옥수수, 콩, 절인 오이와 토마토 등에도 방부제와 맛 개선제의 목적으로 설탕이 자주 사용됩니다. 익. 음료. 설탕이 가득한 탄산음료는 명백한 적입니다. 하지만 100% 주스라고 광고하는 포장된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흡수를 늦추는 유익한 섬유질은 없고 과일의 당분 과당만 엄청나게 많은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에 든 아이스티, 화채, 주스 등 모두 액상 설탕의 공급원입니다. 7. 반조리 식품 및 즉석 식품. 냉동 피자부터 즉석 수프, 심지어 패티에 이르기까지 설탕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능맛 개선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항상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조사들이 설탕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을 꼭 숙지하세요. 흔하게 사용되는 다른 이름으로는 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메가당, 무엿, 이성화당, 옥수수 시럽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성분들 중 하나라도 목록의 앞부분에 위치한다면 그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 인포그래픽 자료를 통해 건강한 요구르트 한 컵에 몇 개의 각설탕이 숨겨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제품으로 눈을 돌립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과자, 알약 형태의 설탕 대체제 등이 그렇죠.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없으니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을 속일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장기적으로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혀는 설탕이든 대체제든 상관없이 단맛을 느낍니다. 뇌에는 주에 이제 에너지, 즉 포도당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에 반응하여 뇌는 준비태세를 갖춥니다. 췌장은 설탕을 예상하고 소량의 인슐린까지 분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보상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보상은 받지 못한 셈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맛 한스 칼로리라는 연결고리가 깨집니다. 우리 몸은 미각 수용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정말 달콤한 것, 예를 들어 과일을 먹을 때 뇌는 칼로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적절한 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충족되지 못한 보상에 대한 기대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뇌는 결국 도파민 분출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진짜 정직한 단맛, 즉 진짜 설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디저트를 먹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군,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 균형을 깨뜨려 비만 및 대사 장애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식습관과 식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단맛에 대한 갈망을 속이려다가 장내에서 설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박테리아를 키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 대체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일부 성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설탕을 모방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 수용체를 지나치게 단맛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음식, 과일, 채소들이 어떠한 첨가물 없이도 놀랍도록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각적 예시를 들자면 뇌는 혀에 닿은 설탕 대체제 분자를 보고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자 뇌는 분노하며 진짜 케이크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씬해지려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설탕과 밀가루는 물론 심지어 곡물, 채소, 과일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또는 무탄수화물 식단을 선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체중계에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단은 거의 항상 폭식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식욕을 유발하며 금지했던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단 음식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단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빠르고 짧은 에너지 급증을 가져오지만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에 통곡물, 메밀, 현미, 귀리, 콩류, 채소,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긴 분자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혈당으로 포도당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이며 가장 깨끗한 연료입니다. 이는 뇌와 근육, 그리고 신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복합 탄수화물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위한 영양분인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이며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모든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 우리 몸은 주요 연료를 잃게 됩니다. 물론 신체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지만 이를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뇌는 에너지 부족을 겪기 시작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완전한 배제는 세로토닌 생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합성을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분 저하, 무기력증, 짜증, 그리고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결핍과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바닥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식단 실패, 즉 폭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브로콜리나 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농축된 에너지원이자 기쁨의 근원인 케이크, 빵, 초콜릿 같은 것들로 무너지게 됩니다. 폭식 후에는 죄책감이 몰려오고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혹은 더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여매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더 강한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전략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매 식사마다 통곡물이나 채소를 포함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식단 실패를 예방하여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상황을 용수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하게 용수철을 압축시키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 결국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순간 용수철은 엄청난 힘으로 케이크를 향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깊은 신체적 피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신체 활동 후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을 때, 즉 오버트레이닝 상태일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체육관에서 자신을 혹사하는 고강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근섬유는 손상되고 글리코겐 저장량은 소진되며 신경계는 지치게 됩니다. 근육 성장과 신체 능력 향상은 훈련 중이 아니라 훈련 후 휴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적절한 부하와 충분한 회복 시간, 즉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를 주면 몸은 더 강하고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훈련하면서 휴식을 주지 않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버트레이닝 상태가 발생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의 증상은 만성 피로, 사라지지 않는 근육통, 근력 저하, 과민 반응, 수면 장애, 그리고 면역력 약화로 인한 잦은 감기 등입니다. 그리고 물론 강렬한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포함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째, 고강도 훈련 중에는 근육과 간에 저장된 우리 몸의 설탕 저장고인 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훈련 후에는 이 저장량을 급히 보충해야 하므로 몸은 뇌에 빠른 탄수화물을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버트레이닝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만성화되어 매우 강해집니다. 둘째, 오버트레이닝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이며 이는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과 위안을 주는 음식에 대한 갈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신체적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셋째, 이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얻으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몸이 완전히 지치고 신경계가 한계에 달했을 때 설탕은 그저 하루를 버티게 해줄 유일한 구원, 즉 빠른 도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 음식이 당긴다면 훈련 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수면과 회복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휴식은 운동 부하 자체만큼이나 훈련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세요. 시각적으로는 러닝머신 위에서 완전히 지칠 때까지 뛰다가 힘없이 쓰러지는 운동선수를 보여주고 그의 눈앞에 구원자 같은 도넛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정말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른바 단맛 중독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과학은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확실히 어떤 유전적 소인, 프레디포지션은 존재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단맛을 인지하는 방식과 신체가 설탕을 대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각 수용체를 담당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단맛 수용체가 더 많거나 더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단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체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설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쾌락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과 수용체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단 음식을 먹을 때 더 강력한 도파민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설탕 의존증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이 그렐린, 렙틴과 같은 포만감 및 공복 호르몬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 혹은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전적 특성들은 특정 소인을 만들어냅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단 음식 섭취를 통제하기 더 어려운 일종의 배경을 형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전자는 결정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총을 장전할 수는 있어도 방가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은 소인, 프레디포지션을 결정할 뿐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당신에게 단맛 중독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통제 불가능한 설탕 갈망에 시달리도록 운명 지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선 유전학 이피게네틱스은 우리의 생활 습관, 식단, 스트레스, 기타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유전자를 켜고 끌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체 시스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신체 활동,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요소들이 유전적 위험을 상쇄하고 단맛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단지 당신에게 주어진 초기 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유전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시각화한다면 이중 나선 구조의 DNA에 단맛소인 유전자가 빛나고 있지만 그 옆에는 이 유전자들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스위치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세포 속 미량, 영양소부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단 것을 찾는 이유, 그건 단순히 의지력 부족 때문이 거의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보내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신호입니다. 크롬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간절한 외침일 수도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혹은 장내 세균 불균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박힌 습관이거나 슬픔이나 지루함을 달래는 방편일 수도 있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끊어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의 정체를 알고 그 깊숙한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 여러분의 손에 지도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마도 몸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탕 대신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제대로 된 식사일 겁니다. 케이크 대신 1시간 더 깊은 잠이거나 상쾌한 야외 산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그저 물 한 잔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단 음식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유익한 내용을 얻으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건강 및 영양 관련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30가지 단 음식 갈망의 원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예상 밖이었거나 혹은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